아침 일라디오. 언제부턴가 새벽녘에 이불을 슬며시 끌어당기게 됩니다. 아무리 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이 절기는 알아보는 것 같죠. 오늘 입추와 백로 사이에 드는 절기 처서입니다. 흔히 처서는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엎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여름 가고 가을 드는 계절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시기죠. 서늘해지면서 파리모기 극성도 줄고 또 귀뚜라미 울음소리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비와 함께 처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8도로 낮아지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거라는 예보도 있습니다. 아직 한낮에 햇살은 뜨겁습니다만 가을이 이렇게 한 발씩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이면 처서 즈음에서 가을 농사 또 준비하셔야 되죠. 잦은 비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잠시 후 텃밭 가이드 시간에 가을 농사 짓는 법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도 준비하겠습니다. 8월 23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태훈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는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7월 5일부터 어민 의견 수렴 조항을 명시한 개정된 공유수면 관리 또 매입에 관한 법률 시행됐다고 하고, 이것 때문에 해상 풍력 사업 추진에 변화가 감지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좀 짚어보겠는데, 이 법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일단 바뀐 법 조항의 핵심은 공유수면 관리청, 그러니까 이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네. 이 지자체가 점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들어야 하는 것으로 이제 개정 공유수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개정 공유수면법은 지난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하위공명 개정 작업을 거쳐서 7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상 풍력 발전 사업할 때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 절차, 이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게 안 돼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의무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요. 이 공유수면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네. 안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서는 의무적으로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이 마련이 되면서 공유수면관리청, 그러니까 지자체죠. 공유수면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게 어렵게 마련되는 의견 수렴 조항이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만은 이런 우려와는 달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견을 듣는 건데, 그러면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7월 21일인데요. 완도군청이 완도군 당사도 남쪽 20km 해상에 풍황 개척기를 세우겠다며 한 발전업체가 이 점 사용 허가 신청서를 완도군에 접수를 했다면서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어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하는 데 나선 겁니다. 사실 이 공유수면법이 개정되기 전만 하더라도 이 풍황 개척기 설치는 사실상 어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이 없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겠네요. 한편으로는 이제 인정이라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싶기도 한데요. 네. 전문상으로 본다면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야
공유수면관리청이 의견 수렴 나서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게 점사형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만약에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이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지자체 담당자가 또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역학들을 좀 감안하면은 사실상 이게 의무 조항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좀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의견 수렴 대상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발전 사업자가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의견 수렴이 진행이 됐는데요. 개정 공유수면법이 시행되면서 의견 수렴 대상에 일선 수협과 수협 중앙회가 포함됐습니다. 네. 해수부가 관련 지침 마련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7월 4일에 시행된 해수부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은 지자체 그러니까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점 사용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 해수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수협중앙회 그리고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별 업종별 수협을 대상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해수부 장관이 관리하는 외의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관할 지역을 구역으로 하는 수협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한 예가 이미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해수부 장관이 관리하지 않는 공유수면의 의견 수렴 사례 이건 앞서 전해드린 완도군이 되겠고요. 이 해수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예는 지난 6월 29일 부산 소재의 한 발전 사업자가 부산 해수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한 게 있는데요. 이때 부산 해수청이 수협 중앙회에 어업 활동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네. 수협 중앙회는 해당 해역의 조업 빈도 등을 분수해서 지구별 수협으로 3곳 그리고 업종별 수협으로 3곳 등 해서 총 6개의 수협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달라 이렇게 부산 해수청에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이해 당사자에 대한 의견 수렴 말고 4개 부처가 참여하는 컨설팅이라는 것도 진행이 된다고 하던데 이건 뭡니까? 이 해양 영토와 관련되어서 본다면은 공유수면은 국방적인 측면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예.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다를 이용한 일이다 보니까 수산업, 선박의 항행 등과도 이제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해상풍력을 하겠다는 해역에 대해서 국방부, 환경부, 해수부 그리고 해상풍력 관할 부처인 산자부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해양 입지 컨설팅이라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이걸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업체가 산자부에 일단 컨설팅을 신청하면요. 기관별로 해수부는 해양 환경이나 어업 정보 그리고 통항 정보 등 그리고 환경부는 철새 등과 같은 환경 구제 그리고 국방부는 군 작전 지역인지 레이더 차폐가 필요한지 군 이런 것 등의 이제 군 작전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요. 이걸 산자부가 통합해서 컨설팅 신청 업체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컨설팅이 시작된 게 지난 3월 10일부터 산자부의 정기위원회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이 됐고요. 이게 시작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14일에 산자부가 한 업체의 컨설팅 결과물을 통보한 문서가 확인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컨설팅 결과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산자부의 통보 문서를 보면요. 이제 발전 사업을 득하기 위한 정기위원회 심의 전에 해양 입지 컨설팅에서 관계 부처 등이 제시한 입지 부적합 사유 및 입지 그리고 발전기 위치 조정 등과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해소 및 보완 방안 등을 마련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정기위원회 심의 시에 제시할 것이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위원회에 대해서도 이 해양 입지 컨설팅 결과가 발전사업 심의, 허가 심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협조해달라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일찍 의견도 듣고 이런 제도가 좀 도입이 됐으면 이렇게 해상 풍력 문제 이게 논란거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해상 풍력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절차를 거치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큰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발전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 혹은 단체가 해상 풍력이 들어서게 될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을 대표하느냐 하는 이 문제, 이게 여전히 지금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고 온갖 아부를 다 하면서 뒤돌아서면 말을 바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한다면 인간된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저 보는 앞에서는 간을 빼줄 것 같이 잘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람을 비난할 때 우리는 면종후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얼굴 면자에 쫓을 종자, 면종. 면전에서는 옳다고 쫓으면서 뒤후자에 말씀한 자, 후원,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는 뒷담화라는 말이 있죠. 말씀할 담자에 이야기할 화자. 앞에서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면종후원이 나온 출전은 동양의 정치 교과서 서경입니다. 서경에 보면 순임금이 그의 뒤를 계승할 우임금에게 당부하는 말 중에 얼굴을 보면서는 내 의견을 쫓으면서 물러가서는 뒷말을 하지 말라라는 경계의 말이 있습니다. 무면종 태유후원이라. 얼굴을 보고 의견을 따르는 척하면서 뒤로 물러가서 뒷말은 하지 말라는 뜻이죠. 예, 순임금의 이런 당부 속에는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대신할 우임금에게 나중에 권력을 물려주게 되면 나를 배반하지 말라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순종하는 척하다가 힘을 얻으면 배반하는 정치 권력의 세태를 비판한 글입니다. 면종후원, 일명 뒷담화는 자기 이익에 따라 겉다르고 속다른 표리부동의 정치 형태를 면종후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권력을 이양했던 순임금 역시 다음 권력 계승자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염려를 하였나 봅니다. 그래서 임금의 자리를 물려줄 때 나중에 마음을 변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할 때는 앞에서는 잘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얼굴도 안 비치는 사람에게 면종후원의 사자성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 앞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는 말이 일치하고 권력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하는 행동이 일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강태공의 사람 평가 기준에도 그 사람이 평소에 나에 대하여 어떤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고 다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인재를 뽑을 때 평소에 나에 대하여 어떤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것이죠. 면종후원이라. 면전에서는 옳다고 쫓으면서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며 나를 욕하고 다닌다. 참 어떤 사람을 믿어야 할지 사람 가리기가 쉬운 일은 아닌 듯합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환율이 많이 올랐다고요?
네, 잠시 주춤했던 환율이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이 외환시장이 열리자마자 이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 1330원대를 넘어서더니 이 장중 한때 1340원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어제 간신히 1339.8원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작년만 해도 이 환율이 1달러에 1100원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6월 1300원을 돌파한 뒤 조금씩 오르내리다가 이제 1340원대까지 온 것이고요. 이는 1년 만에 17%가 뛴 것입니다. 이 원화가 이렇게 약해진 것은 이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 때문인데요. 이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자 이 전 세계의 돈이 달러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우려되는 점은 이 환율이 뛰면 물가도 뛴다라는 데 있는데요. 네. 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 물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국제기름값과 곡물값이 조금 주춤해졌는데 환율이 오르면 그 효과가 상쇄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까지 환율이 계속 올라서 이 1350원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식도 환율 충격으로 인해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2.2% 떨어졌는데요. 코스피는 지난달 2300선이 무너진 뒤 한 달 동안 반등해서 2500선까지 올라갔지만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해서 다시 240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물가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네, 지난 2분기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5.4%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이 물가 상승률은 4월에 4.8%, 5월에 5.4%, 6월에 6%에 이어서 7월도 6.3%를 기록해서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이 물가 상승률을 이끄는 것은 역시 기름값인데요. 기름값이 30%나 올랐고요. 네. 또 가공식품과 외식도 7%대를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원에서 일가족이 목숨을 끊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네요. 네. 어제 오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 그리고 4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외부에서 침입하는 흔적은 없었는데요. 집안에서 모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 지병과 비주로 생활이 힘들다라며 이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모친 60대 여성은 암 투병을 해왔고요. 이 두 딸도 희귀병을 앓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세 모녀가 산 집은 40제곱미터 규모로 이 월세가 42만 원 수준이지만 이 채무와 병원비 때문에 이 3번 정도 월세를 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공과금도 체납이 돼서요. 이 현관문 앞에는 연락을 바란다라는 이 도시가스 검침원의 메모도 붙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사회적으로 단절된 위기가구였지만 이 지역 주민센터는 이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1년 4개월이나 연체를 했는데 이 주소 등록지는 화성이었는데 이 실제로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네,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정치권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정치권에서는 하루 종일 다툼이 오갔습니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맞붙었는데요. 이 갈등의 주제는 석 달 전 이 국회가 축소한 검찰 수사권을 최근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행령 개정 꼼수로 이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 이렇게 몰아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위장탈당 같은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과정이 꼼수라고 받아쳤고요. 또 최강욱 의원의 질문이 이어지자 한동훈 장관은 이 형사사건의 가해자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최강욱 의원은 다시 그런 식의 논법이면 대기 가해자다 이렇게 맞받기도 했습니다. 갈등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붙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이 정권 차원의 사퇴 협박으로 규정하면서 심적 고통을 느꼈다라고 토로했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 전영희 위원장이 정상적인 감사를 이 정치적 박해를 받는 것처럼 이용하고 있다라며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곁으로 가라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가족이 운영하는 지리정보업체 대주주인 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국회 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함으로써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환경부 사업에 조명희 의원 회사가 참여를 했다면서 조명희 의원을 국토위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조명희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악의적 거짓 음해를 하고 있다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그 집중호우 피해 입은 곳 가운데 한 10곳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네요. 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서울과 경기, 강원과 충남 등 10개 시군구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이 특별 재난지역은 서울 피해 복구비가 최대 80%까지 국비에서 지원되고요.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조사를 벌여서 특별 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방침입니다. 네.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산양이 멸종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네, 어제가 에너지의 날이었는데요. 이 최고로 전력을 많이 썼던 2003년 8월 22일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날을 에너지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과 남산 N타워, 이 부산 광안대교 등 이 전국 각지의 랜드마크들은 오후 9시부터 5분간 불을 껐는데요. 네. 이런 행사도 하지만 이 기후변화에 우리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KBS는 어제 이 천연기념물 산양이 2040년이면 우리나라에서 멸종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이 산양은 연평균 기온 12도 이하 지역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데 최대 서식지인 울진 삼척의 연평균 기온이 지난 30년간 꾸준히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이 기후변동에 관한 이 정부 간 패널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0년 지구온도가 1도 오르고 이 매년 500ppm의 탄소를 배출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2040년에는 산양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강원도 북부의 극히 일부 지역으로 줄어든다라는 건데요. 이 다른 동물들도 사정이 마찬가지여서 이 경기 북부에만 살고 있는 사양노루는 2040년이면 더는 쉴 곳이 없어진다라고 하고요. 올해도 이 뿔 제비갈매기 등 갈매기 등 15종이 새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쓰레기 지층이라는 게 또 생겨났다고요? 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시추장비를 통해 지하 10m, 16m까지 땅을 채취했는데요. 이 진흙 사이에 쓰레기들이 뭉쳐있는 이른바 쓰레기 지층대가 형성이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 비닐, 목재뿐 아니라 이 수십 년 된 라면 봉지도 섞여 있었다라고 하고요. 담배꽁초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채취한 곳이 물론 이 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30여 년 전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한 뒤 이 환경 복원한 곳이어서 쓰레기가 많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그동안 지각 변동으로 인한 지층만이 형성돼 왔었는데 이제는 인간이 이 직접 지층에 흔적을 남긴 상황이 됐습니다. 한편 지질시대의 명명 권한을 가진 층서학회는 이 각국의 지층에서 인간의 흔적을 확인한 뒤 인류세의 명명 여부를 공식 의제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어제 은행별로 금리차 이거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소식 알려주셨는데 실제 비교해 보니까 좀 어땠습니까? 국내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 이자 수익으로만 지난해보다 4조 원이나 더 벌어들이면서 이른바 은행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그 예대금리차 공시를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실제로 어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달 이것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7월분에 대한 첫 공개 결과 공식 예대차 금리가 가장 큰 은행은 농협으로 나타났습니다. 1.36%였는데요. 격차가 가장 작은 곳은 그 하나은행이었는데 이어 비교하면 두 은행의 차이가 0.26%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터넷 뱅킹의 경우 토스뱅크의 평균 예대차 금리가 5.56%, K뱅크는 2.45%, 카카오뱅크는 2.33%였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대출자 이자 부담을 줄인다는 제도의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네. 예대차 금리를 줄인다면서 대출 금리를 줄이지 않고 예금 금리만 올릴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예대차 금리 공시를 공시를 앞두고 이 앞다퉈서 예적금 금리를 올렸는데요. 이 오른 예적금 금리는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서 이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수에서는 해변으로 떠밀려온 고래가 있었는데 해경이 다시 돌려보내줬다고요. 네, 지난 일요일 새벽 5시 반쯤 이 전남 여수의 한 해수욕장에 고래 한 마리가 떠밀려왔습니다. 이 고래가 꼬마 향고래로 불리는 고래인데요. 이름만 꼬마지 그제 떠밀려온 고래는 2m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고래는 해경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요. 그 해경은 국립과학수산원 고래연구센터로부터 자문을 받아 고래의 머리를 바닷가 쪽으로 깊숙이 밀어 넣어서 무사히 바다로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꼬마 향고래는 4년 전 제주 서귀포에서 사체로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워낙 드물게 보이는 종이다 보니 아직 국내에서는 연구가 많이 없다라고 합니다. 특히 꼬마 향고래처럼 올해 우리 바다에는 이 최근 희귀 고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봄 동해에서 향고래와 흑봉고래 등 8종 2,300여 마리에 가까운 고래가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9,064명이었습니다. 전날에 비해 절반 정도로 적었고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3,000여 명 정도가 적었습니다. 일요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 지난주와 비교해 그 확진자 수가 줄었는데요. 그러나 위중증 환자는 551명으로 전날보다 20명 늘었고요. 사망자는 65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예측대로 이번 주 20만 명 안팎에서 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다만 가을쯤 다시 유행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봄 오미크론 대유행 때 확진됐던 1,800여 명이 면역력이 6개월 정도 지난 올 가을쯤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추가 접종을 독려하는 동시에 이 신속 치료 시스템 그리고 병상 상황, 응급실 이송 등 의료 체계 전반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축구 세리에 A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 골 넣었네요. 네,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아 A 그 나폴리 팀에서 뛰고 있는 이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데뷔 2경기 만에 골을 넣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어제 새벽 열린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이 코너킥 상황에서 그 껑충 뛰어올라 그 헤더로 승리의 쐐기를 박는 골을 터뜨렸는데요. 이에 앞서 김민재 선수는 190cm의 큰 키에 힘과 스피드를 한껏 활용해 이 세트피스 때마다 골문을 위협을 했었습니다. 물론 본업인 수비도 만점이었는데요. 이 코너킥이 실패해서 상대 역습이 이어지자 그 잽싸게 달려가 공을 뺏은 뒤 재역습 상황을 만들었고요. 또 중원과 수비 지역을 넘나들며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가로채기 9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도 확실히 했고요. 또 패스 정확도도 93%에 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리아의 통산 52골을 넣은 이 상대 공격수 페티냐 선수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며 지식 수비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전천후 활약으로 4대0 대승을 이끌었고 현지 매체들의 극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텃밭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꼼꼼하게 챙겨서 답변 드리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올 때 비가 좀 많이 와서 좀 그랬는데 오시는 길은 어땠습니까? 네, 좀
가을비가 잔잔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는 거죠? 좀 이제 그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전까지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 서울은 그렇습니다. 오늘이 처서입니다. 텃밭에서도 이제 절기가 느껴질 것 같고 또 밭 좀 관리도 좀 해야 될 시기 같은데 이 시점을 기점으로 좀 바빠지는 거죠. 네. 이 처서를 기점으로 이제 가을 김장배추 모종도 심고요. 예. 또 무도 씨앗을 파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을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고민인데요. 네. 이미 심으신 분들도 아마 비 때문에 걱정입니다. 걱정의 한 가지는 비가 오는데 심어도 되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청취자분들도 질문이 많으셨더라고요. 예, 비가 오면 땅이 물러 있어서 모종이나 씨앗을 심어도 되는지 걱정이 많죠. 네. 그럼 이럴 때 비가 온다는 예보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넓은 일양 안에서도 심는 자리를 약간 좀 올라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 모종을 심을 때나 무로 씨앗을 줄뿌림할 때 파종한 자리를 조금 올려주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요. 네. 작물 뿌리가 활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물속에 잠겨 있을 경우에는 안 됩니다. 잔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뿌리는 산소 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에 잠길 경우에는 뿌리가 썩게 됩니다. 이렇게 파종하면 배추는 뿌리를 내리고 활착을 하게 되는데요. 제대로 활착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네. 모종 상태의 잎에서 새로운 잎들이 안쪽에서 이렇게 돋아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안쪽에서 그게 새로운 잎이 돋아 올라오는 걸 확인하면은 활착은 잘 됐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활착이 잘 된 것입니다. 모종 상태의 잎들은 뿌리가 활착을 하고 새로운 잎을 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렇게 생산하는데요. 따라서 모종 상태의 잎들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네, 선선해지고 좀 쳐서 지나는 이맘때 되면은 병해충도 좀 줄죠. 네,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병해충을 방지해서 모종 상태의 잎들을 좀 지켜줄 필요가 있는데요. 또 빗방울이 흙에 튀겨서 이렇게 모종 상태의 잎 뒷면이 붙잖아요. 또 오염이 되는데요. 그러면 좀 호흡도 방해하고 또 그 경로를 따라서 또 바이러스도 좀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또 잎이 무거워져서 아래로 처지면 또 흙이 닿아서 햇빛에서 나오면 이게 흙에 잎이 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요? 모종을 심을 때 모종 주변에 이제 풀을 덮어줘서 흙이 이렇게 잎 뒷면에 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오염이 됐다면 분무기를 이용해서 깨끗한 물로 잎 뒷면을 씻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모종은 그렇고 이제 씨앗도 이제 무 같은 경우 씨앗 파종하잖아요. 네.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잎이 올라오면 네.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까? 네, 비슷한 방법으로 작물 주변을 좀 덮어주시고요. 잎 뒷면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풀과 같은 유기물을 작물 주변에 덮어주면 그 또 밑에서 다양한 토양 생물들이 모여서 땅을 좀 통기성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해서 네. 이렇게 뿌리가 산소호흡하는데 아주 도움을 줍니다. 비 그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습니까? 비가 그치면 비로 다져진 흙들을 호미로 긁어줘서 토양 전체적으로 좀 통기성 있게 해주면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되고요. 네. 또 이렇게 비가 오는 동안에 영양 관리는 물비료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 그치는 사이사이에 물비료, 액비료를 통해서 작물 잎 뒷면에 분무해 주면은 잎 뒷면을 씻어주는 효과도 있고 네. 거름 주는 효과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을 텃밭하면 아무래도 이제 김장용 채소 이게 제일 중요하고 또 재미가 있는데 네. 배추는 어느 정도 기온에서 잘 자라요? 지금은 굉장히 더운 날씨죠, 사실은. 근데 배추는 기온이 15도에서 20도일 때 아주 폭풍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성장이 좀 더디기 때문에 이 폭풍 성장기에 영양 관리를 잘 해주면 수확기를 앞두고 10월부터는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맛이 들기 시작합니다. 웃고름을 퇴비로 줄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액비로 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줘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네. 또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밭 주변이 이제 산이나 또 이런 그 썩어가는 나무 둥치가 있을 경우에는
비가 내리는 축축한 환경에서 달팽이와 민달팽이가 이렇게 밤이면 내려와서 작물을 이렇게 먹습니다. 예, 예. 우리가 텃밭에 가는 날에는 배추나 무잎 밑에 이제 웅크리고 있다가 숨어 있죠. 네, 숨어 있다가 밤에 먹이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배추에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이건 그럼 어떻게 막아야 돼요? 좀 가정에서 계란 껍질을 좀 모아두셨다가요. 예. 계란 껍질을 곱게 부셔서 작물 주변에 깔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달팽이와 민달팽이가 뾰족한 계란 표면 때문에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계란 껍질은 칼슘 거름을 주는 것과 같아서 그렇죠. 예. 충해 예방과 칼슘 영양 공급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가 있습니다. 김장 채소 말고도 좀 지금 파종 가능한 작물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폭염기가 지나면 이제 김장 재료 말고도 봄에 심었던 모든 엽채류는 다시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상추 다시 심어도 돼요? 네, 상추, 고수, 아욱 뭐 여러 가지죠. 또 그리고 이제 미리 겨울 재배를 할 마늘과 양파, 마늘 종군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네. 정작 심을 때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 또 양파 모종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부터 양파 모종 씨앗을 붓기 시작할 때입니다. 네, 한참 더울 때는 텃밭 참 힘들었는데 지금부터 네. 좀 새로운 재미가 좀 나는 시기거든요. 네. 좀 가을 농사 좀 신경 써야 될 것 주의사항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앞으로 비가 어느 정도 더 올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지속적인 비가 만약 이렇게 뿌리 활착에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한다면 좀 또 뿌리도 썩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1리터의 물에다가 한 스푼 정도의 과산화수소수, 시중에서 파는 게 보통 3% 과산화수소수거든요. 네. 이걸 뿌리 주변에 뿌려주면 과산화수소가 산소를 발생해서 뿌리 활착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럼 1리터의 물에 예. 한 스푼 정도의 과산화수소인데 예. 3% 과산화수소. 예. 예. 시중에 파는 게 아마 3% 정도의 과산화수소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응급조치예요, 사실은. 예, 이렇게 그래서 산소가 발생해서 뿌리가 호흡을 해서 활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 궁금증 좀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61 문자 쓰시는 분께서 번호 쓰시는 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포도하고 감을 먹고 나서 이 씨를 텃밭에 버렸답니다. 네. 싹이 자라서 제법 또 컸다고 하는데 이거 옮겨 심어도 될까요? 나중에 열매가 달릴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네. 옮겨 심어서 잘 키우시면 크고요. 열매도 자라는데요. 애초에 본인이 드셨던 그 열매가 열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무슨 뜻이죠? 원래 과수 작물들은 이렇게 그 잡종화가 돼가지고 보통 이제 다른 나무에서 이렇게 접목을 통해서 키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대목 형질이 나오든지 아니면 원래 먹던 포도와 또는 감과 다른 종류의 이제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네. 어떨 때 보면 아주 신경 써서 잘 키워도 잘 안 자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먹다가 툭 뱉었는데 이게 또 그냥 자라는 경우도 있군요. 자, 1636님은 몇 달 전에 토종 시금치를 키워서 씨앗을 받아놨습니다. 근데 이 씨앗 보관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씨앗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모양인데요. 이제 9월 주면은 이제 9월 중에 시금치를 파종할 수가 있고요. 네. 파종하고 남은 씨앗들은 잘 말려서 이렇게 밀폐 용기에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9862님 질문입니다. 생강은 언제 심어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생강 심을 철은 아닌데요. 예. 아마 좀 내년 농사를 계획하시는 분 같습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경에 이렇게 심습니다. 예. 3436님. 아스파라거스 씨앗 파종과 키우는 방법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는데 네. 아스파라거스가 우리도 잘 텃밭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거? 네,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서도 많이 재배하고 있고요. 예. 텃밭에서는 근데 항상 다년생 작물이라서 본인 텃밭이 아니면 굉장히 힘든 작물이기도 하죠. 겨울에 갈아엎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씨앗으로 파종하기보다는 종군을 이렇게 팝니다.
모종 형태로 팔아서 그걸 심는 게 좋고요. 씨앗으로 파종할 경우는 3년 정도부터 3년 차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2년근이나 3년근 정도의 뿌리를 구입해서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농장 하시는 분은 안 될 것 같고 텃밭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57님, 옥수수를 벗겨보면 알이 꽉 차지 않고 중간중간 이빨 빠진 것처럼 되는데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네. 옥수수의 경우에는 그 꽃가루가 옆에 있는 자기 암술머리에 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옥수수 수염이 있죠. 네. 옥수수 수염이 암꽃이고요. 예. 옥수수 위에가 숫꽃이 달립니다. 근데 자기 꽃가루를 받는 게 아니라 남의 꽃가루를 받아야 해요. 예. 그래서 또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꽃가루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알이 꽉 찬 그 옥수수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그루 이상을 심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어른들은 좀 방법을 아시는데 평소에 이제 바람 흐름을 잘 받아뒀다가 네. 담벼락 옆에다 심는다든지 바람이 자주 통하는 그런 곳에 심어서 5폭이 심어도 꽉 찬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국에 비 내립니다. 새벽에 중부지방에, 오전부터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된다고 하고요.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태훈이었습니다. 내일은 강승 아나운서가 돌아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